어릴 적 제 기억 속 집은 항상 차갑고 어둡기만 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저 유나은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남들은 집에 가면 따뜻한 밥과 사랑이 기다리는데 제게 집은 그저 숨이 막히는 감옥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공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하게.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지. 엄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엄마는 남동생만 챙기며 저를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동생은 항상 따뜻한 반찬이 가득했지만 제 앞에는 찬밥과 김치 한 조각뿐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동생은 방화를 저질러도 우리 아들 얼마나 놀랐니? 라며 감싸는 엄마였지만 저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매를 맞고 끼니를 굶어야 했죠. 한 번은 동생이 학교 화장실에 불을 질러서 큰 소동이 났는데도 엄마는 동생 편만 들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귓속말로 하은이가 동생 잘 돌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탓이라니.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제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학교 급식이 유일한 한 끼였고 밤에는 몰래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한 번은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도서관에서 집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났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제 상처보다 젖은 신발이 마루를 더럽힌 것에 더 화를 냈죠. 이 못된 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청소하는데. 엄마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그날 피 흘리는 무릎을 감싸 안고 창고에서 밤을 보냈어요. 찬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이불도 없이 떨며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동생은 게임기, 노트북, 자전거.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졌습니다. 동생이 최신 게임기를 사달라고 떼를 쓰면 엄마는 우리 아들 공부 잘하려면 필요하지라며 당장 사줬어요. 반면 저는 학용품 하나 제대로 사달라고 하면 사치 부리지 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제 교복은 항상 헌 옷을 수선해 입었고 머리핀 하나 살 돈이 없어 종이로 접어 꽂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새 학용품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구석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봤죠.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단 한 번 용기를 내서 학급 재능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던 날. 담임 선생님이 제 그림 실력을 칭찬하셨거든요. 엄마는 차갑게 웃으며 하은이같이 볼품없는 애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그림. 그려서 밥이라도 먹고 살 것 같아? 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그렸던 스케치북은 엄마 몰래 침대 밑에 숨겨뒀지만 어느 날 엄마가 발견해 전부 찢어버렸어요. 16살 겨울, 동생은 50만 원짜리 비싼 패딩을 입고 다녔지만 저는 얇은 재킷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추워서 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등교하다 쓰러졌어요.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심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라고 진단했죠. 엄마에게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죠. 겨우 감기로 난리야. 집에 올 때 라면 한 봉지 사와.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나를 구해야겠다. 학교 선생님 몰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밤에는 양념통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로 일했지만 그 아픔조차 집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처보다는 나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도 잠시, 저는 곧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저를 지키는 수밖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 윤아은은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1년 넘게 했죠. 밤낮 없이 공부하며 힘들게 얻은 결과였는데 그 종이 한 장이 제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당연히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대학? 미쳤니? 내가 무슨 돈으로? 그냥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오지. 엄마는 제 합격 소식에 축하는커녕 비웃음만 던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손에는 동생의 새 게임기를 사주기 위한 카드가 들려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부모님 등에 업혀 대학 가는 게 제겐 불가능한 꿈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날 밤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이 집을 나가자. 이곳에선 내가 영원히 그림자일 뿐이야. 다음 날 동생은 새 게임기를 사달라고 떼를 썼고 엄마는 당장 신용카드를 꺼내 50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줬어요.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라도 가지고 놀아.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등록금은 못 내주면서 동생 게임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사준다고. 그때 느꼈어요. 엄마의 사랑을 기대하는 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걸. 졸업식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와 알바로 모은 150만 원이 전부였죠. 울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낡은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대학 첫 학기, 저 윤아은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침 6시부터 편의점 알바, 오후엔 수업,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과외까지. 하루 4시간만 자면서 3개의 일을 뛰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은 부어올라도 쉴 수 없었어요. 목욕할 시간조차 없어서 샤워는 이틀에 한 번 꼴이었고 끼니는 대충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강의실에서 그대로 쓰러졌는데 깨어나니 병원 침대였어요. 의사는 심한 탈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도 저녁 알바를 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달 기숙사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공부했어요. 어차피 잠들 시간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시험 전날에도 알바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책을 붙들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경비 아저씨가 깨워줬어요. 머리를 감을 시간도 없어서 드라이 샴푸로 대충 머리만 정리하고 시험장으로 달려갔죠. 시험지를 받자마자 머리가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풀어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전액 장학생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학과 1등으로 성적 장학금을 받았을 때 혼자서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내가 해냈어. 이 모든 고생을 하는 동안 집에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저는 대학에 합격한 날부터 집을 나왔으니까요. 한 번은 기숙사 복도에서 다른 친구가 엄마와 통화하며 웃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저에겐 없었던 대화였으니까요. 그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죠. 괜찮아, 하은아.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
두 번째 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원 조교 자리까지 얻어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끼니를 거르는 일도 줄었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살 수 있게 됐죠. 21살 생일에는 처음으로 제게 케이크를 사줬어요. 작은 초 하나를 꽂고 하은아, 생일 축하해라고 중얼거리며 불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대체 어떻게 제 기숙사를 찾아왔는지 놀라웠어요. 반가움도 잠시,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누나, 나 대학 갈 돈 좀 줘. 엄마가 누나한테 돈 많다며. 동생의 눈빛에는 어떤 애정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돈줄로만 보였죠. 저를 무시하던 동생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겨우 내 학비 벌어서 살고 있어. 제 대답에 동생은 입을 비틀며 비웃더니 쓸데없이 공부나 하고. 그래서 뭐 달라졌어? 여전히 가난뱅이잖아라고 내뱉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그때 알았어요. 저는 가족에게 딸이나 누나가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일 뿐이라는 걸. 그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22살 생일, 학과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생일을 챙겨준 거였죠.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내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길.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비록 피가 이어진 가족에게선 버림받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제가 만든 작은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었죠. 결국 저 유나은은 남들이 상상도 못할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키웠습니다. 엄마가 안 믿어줬던 저, 결국 제가 저를 증명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고난이 나중에 더 큰 행복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걸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한 첫 해, 저 유나은은 여전히 세 개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주중엔 대기업 IT 부서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주말엔 카페 알바와 과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겨우 버티는 생활이었죠. 방 크기라곤 겨우 침대 하나와 책상이 들어갈 정도였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꿈이 있었어요. 3년만 이렇게 살면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지만 저는 늘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돌아갔죠. 1,000원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혼자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회사 대형 프로젝트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김도윤 씨를.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 사람은 첫눈에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이 부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김도윤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피곤함을 알아봐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눈빛에서는 순수한 배려가 묻어났죠.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취미와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항상 점심시간에 책을 보시더라고요. 아, 네. 책을 읽으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어서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여행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가 있거든요. 도윤 씨의 데이트 신청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주말 알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활이 빠듯해질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카페 알바를 하루 빠지기로 하고 데이트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전시회 후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도윤 씨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온 거예요. 연어 샌드위치와 과일, 그리고 수제 레모네이드까지. 아무도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었는데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주말에도 알바해요. 오늘 만나려고 빠졌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도윤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니. 앞으로는 같이 힘들 일 나눠 가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윤 씨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도윤 씨는 점점 제 마음의 벽을 허물었어요. 함께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저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에서의 학대와 차별, 혼자서 버텨온 세월까지. 말하는 내내 떨리고 무서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불쌍하게 볼까? 아니면 도망갈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어요. 제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도윤 씨는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제 배경을 알면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도윤 씨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였는데 현관문부터 달랐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도윤 씨의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도윤 씨는 그 외손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처음 만나는 그의 어머니, 제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우리 도윤이가 당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긴장한 제게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한 번도 제 배경에 대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환영해 주셨죠. 식사 후 시어머니는 따로 차를 마시자며 저를 정원으로 이끄셨어요. 도윤 씨와 시아버님이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이었죠.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부턴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하은 씨는 고생 많이 했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28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을 느꼈어요. 엄마는 저를 때리고 내쳤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도윤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평생 들을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 거예요. 는 그의 어머니, 제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우리 도윤이가 당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긴장한 제게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한 번도 제 배경에 대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환영해 주셨죠. 식사 후 시어머니는 따로 차를 마시자며 저를 정원으로 이끄셨어요. 도윤 씨와 시아버님이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이었죠.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부턴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하은 씨는 고생 많이 했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28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을 느꼈어요. 엄마는 저를 때리고 내쳤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도윤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평생 들을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 거예요. 는 그의 어머니, 제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도윤 씨와 약혼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저 유나은은 처음으로 행복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동안 사전에서만 보던 행복이란 단어가 실제로 제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한 번도 제 배경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날은 도윤 씨가 야근으로 늦는다고 해서 저 혼자 시댁에 초대받아 저녁을 먹던 날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돈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희 신혼집 마련할 자금이야.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시작하면 안 되잖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시어머니는 그 5배를 선뜻 주신 거예요. 그것도 물려받은 가보나 장신구가 아닌 현금으로요.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씩 모아서. 제 말을 자르며 시어머니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넌 이미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했어.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야. 받아. 우리 며느리.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나를 우리 며느리라고 따뜻하게 부르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부턴 혼자가 아니야.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자기 친정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3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말이죠.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 씨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딸 어떻게 지내?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왜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마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죠.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딸이라 불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 누구랑 결혼하는데? 어떤 집 아들이야? 그 말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도윤 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도윤 씨의 가족 배경을 언급하자 엄마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어요. 회장 집안이라고? 우리 딸이 대박 났네. 엄마가 결혼식에 입을 옷도 사야겠다. 명품 한 벌 사줘, 내 딸. 너희 시댁 식구들이 엄마 보고 촌스럽다고 할까봐 걱정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졌어요. 결혼식에 와서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회장 집안과 연결된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준 1억 원도 생각났죠. 한 사람은 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하려 했어요. 엄마, 옷 필요 없어요. 결혼식에는 와도 좋지만 그냥 조용히 참석해 주세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엄마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네 시댁이 회장 집안이라며? 동생이 차가 필요하대. 사위가 회장 손자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은이 때문에 내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보증금 좀 대신 내줘. 시어머니한테 내가 널 얼마나 잘 키웠는지 꼭 말해줘야 해. 우리 하은이는 어릴 때부터 효도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그 마지막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효도했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없는 존재였는데요. 매일 밤 돈 얘기만 하는 전화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도윤 씨는 제 상황을 알고 조용히 무마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화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 그런 식이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식에도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발끈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낳아줬잖아.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요? 저는 스스로 컸어요. 엄마는 그저 동생만 키웠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엄마가 이해해. 원한다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엄마라는 존재가요. 결혼식 날 친정 가족들은 결국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와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부터 우리 딸이 된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란 걸요. 그런데 결혼 한 달 후 갑자기 친정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에 당황스러웠죠. 문을 열자마자 친정 어머니는 서슴없이 들어왔어요. 어머, 집 정말 좋네. 역시 우리 딸이 잘 됐어. 그 말투에 숨겨진 욕심이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엄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살 집이 필요한데. 도윤이가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엄마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입니다.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 말에 엄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동생은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회장 집안 며느리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누나, 넌 정말 이기적이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버리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만 요구한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도윤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죠. 친정은 저를 딸이 아닌 ATM으로만 봤다는 사실을. 반면 시댁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도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가진 것 하나 없고 배경도 복잡한데. 도윤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하은아, 당신은 너무 강해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잖아요. 내가 사랑한 건 바로 그 강인함과 따뜻함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친정에선 늘 여자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 제 곁에는 제가 여자라서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내 편은 시댁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란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결혼 2년 차, 저 유나은은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내가 엄마가 된다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병원 화장실에 앉아 어떻게 도윤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죠. 결국 도윤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장을 보고 도윤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겉절이를 준비했죠. 촛불을 켜고 와인 대신 포도주스를 따르며 임신 테스트기를 작은 상자에 담아 선물로 건넸어요. 도윤 씨가 그걸 열어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은아, 정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 이름을 짓고 아이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도윤 씨는 벌써부터 육아 서적을 찾아보겠다며 들떠 있었어요. 하은아, 우리 아이는 절대 내가 겪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 말에 저는 도윤 씨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도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주겠다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시어머니는 당장 산부인과 예약부터 영양제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임신한 제게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입덧에 좋다는 생강차를 타주셨죠. 하은아, 내가 있잖니. 모든 걸 도와줄게. 너는 그저 건강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돼.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늘 혼자여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곧 SNS를 통해 퍼졌고 몇 주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3년 만에 친정 어머니와 남동생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문객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 임신했다며? 축하해. 엄마가 특별히 찾아왔지. 엄마의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다투고 싶지 않아 예의상 들어오라고 했어요. 마음은 이미 경계 모드로 들어갔죠. 도윤 씨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엄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낳으면 우리 집안대 이어가는 거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옆에서 케어해 줄게.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저를 돌봐준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손주를 케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 말이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에요.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뭐? 시어머니가 다 해준다고. 내가 친할머니인데 그 여자가 뭔데 내 아이를 다 키우겠다는 거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직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취해 있었어요. 누나, 아들 장사 접었으니 가게 하나 내줘. 나도 이제 사업 시작해야지. 누나네 시댁돈으로 하나 차려주면 되잖아. 저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임신 축하는커녕 돈 타령이라니. 그래도 임신부의 마음으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죠. 미안해. 우리도 아직 아이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 나중에 기회 되면 도와줄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남편이 회장 집안 외손자라며 돈이 남아 돌겠지. 근데 가족도 안 도와주고 어디다 쓰겠다고.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공격적이던 동생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심했어요.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죠. 아마 도윤 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임신 초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멈출 생각이 없었죠. 차 새로 뽑아라, 등록금이랑. 누나가 잘 되면 당연히 가족을 도와야지. 그러더니 동생이 갑자기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생이 제 복부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배가 찌릿하게 아팠어요. 저는 울며 배를 감싸쥐었죠. 아기, 내 아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들어왔어요. 출장이 일찍 끝나 깜짝 선물로 돌아온 거였죠.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도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단숨에 동생의 멱살을 잡고 벽에 내리쳤어요. 내 와이프 건들지 마.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엄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도윤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두 분 다요.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와 동생이 떠난 후 도윤 씨는 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내가 겪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급히 달려오셨어요. 저 유나은의 상황을 전해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하은아, 괜찮니? 아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염려가 느껴졌습니다. 김도윤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제 옆에서 지켜줬어요. 피곤한 얼굴로도 계속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죠. 하은아, 미안해.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도윤 씨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마음 아팠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아기만 괜찮으면 돼. 의사가 들어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다행히 아기는 안전하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셋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앞으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퇴원 후 시어머니는 제게 제안하셨어요. 하은아, 출산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윤 씨도 동의했고 저 또한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직접 만들어 주셨고 임신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메스꺼움이 심해져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뒤따라오셔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널 다치게 할 수 있니?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하은아, 지금부터 내가 엄마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29회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내가 엄마 해줄게. 그 5글자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와 도윤 씨는 시어머니 댁에서 아기 성별 파티를 했어요. 의사에게 받은 편지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발표하시기로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환하게 웃으시더니 분홍색 풍선을 터뜨리셨어요. 여자아이, 우리 집에 예쁜 공주님이 온대.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여자아이.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여자는 항상 열등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아이라 더 좋다. 우리 집에 똑똑하고 강인한 여성이 또 한 명 더 생기는구나. 도윤 씨도 제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딸,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아이가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여자라서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던 제게 이제는 여자라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려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한편 도윤 씨는 저를 밀친 동생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임신부를 폭행한 건 엄연한 범죄였으니까요. 또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 씨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죠.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방을 아기 방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도윤 씨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벽지를 바르고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작은 옷들을 정리하며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 중 하나였어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장롱에서 자신의 원목 요람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도윤이를 재웠던 요람이야. 이제 우리 손녀가 여기서 자면 좋겠구나. 그 요람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의 역사와 추억을 나누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피보다 더 진한 마음의 연결이 바로 진짜 가족인 거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게 가족이란 걸 몰랐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 내 딸에게도 이런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렴.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아기 태동이 부쩍 활발해졌어요. 밤마다 뱃속에서 작은 발길질을 느끼면 도윤 씨는 그것을 만지려고 손을 가져다 대곤 했죠.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웃으며 지켜보셨어요. 나도 도윤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행복했단다. 그런데 하은이랑 비교하면 도윤이는 조용한 아기였어. 우리 손녀는 벌써부터 활발하구나.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진정한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 딸에게도 같은 사랑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품에서 진짜로 태어난 사람. 그게 바로 저 유나은이었어요.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 유나은은 친정과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어요. 김도윤 씨가 진행한 법적 조치로 동생은 벌금형을 받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지워야 했죠.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하은아, 당신이 내린 결정을 난 항상 지지할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엄마, 저는 이제 정말로 엄마와 동생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더 이상 저를 버린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젠 제가 제 아이에게 넘치는 사랑을 줄 거예요. 잘 살아요.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 후 엄마에게서 문자 폭탄이 왔어요. 내 딸 맞냐? 어떻게 친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잖아. 내가 너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겠니? 그 악바리 시어머니가 널 세뇌한 거지. 너 지금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문자를 보며 더욱 확신했죠.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요. 얼마 후 저는 번호를 바꿨고 엄마와 동생은 더 이상 제게 연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친정과의 단절을 결심한 후 도윤 씨는 더 철저하게 저희 가족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인 절차도 확실히 밟았고 남동생 명의로 돼 있던 차량도 회수했죠. 알고 보니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생 명의로 사준 중고차였는데 엄마가 너는 운전도 못하는데 차가 필요하냐며 동생 명의로 해뒀던 거예요. 도윤 씨는 그 차량을 되찾아 팔고 그 돈으로 조산 위험이 있는 저를 위해 특수 의료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제 건강과 아기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 도윤 씨의 배려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출산 준비 클래스를 예약해 주셨어요. 둘이서 함께 수업을 들으며 호흡법을 배우고 아기 옷을 고르러 다녔죠. 한 번은 수업 중에 다른 임산부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시어머니를 보고 할머니도 함께 오셨네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네, 저는 할머니지만 지금은 엄마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로 엄마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설렜어요. 드디어 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니. 그런데 출산 2주 전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너무 아팠죠. 시어머니와 도윤 씨는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걱정 마. 우리가 다 지켜줄게. 아기는 반드시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 모니터에 나타나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너는 절대 엄마가 겪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직접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가져오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도윤 씨도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거의 병원에서 지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저와 아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12시간의 고통 끝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가 태어난 거예요.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이 꽉 찼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저를 보며 도윤 씨는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손녀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행복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친정과는 완전히 단절됐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걸요. 서연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특별한 100일 잔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백설기를 만드시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전통에 따라 서연이의 이마에 쌀가루점을 찍어주셨죠. 우리 서연이 항상 풍요롭고 지혜롭게 자라거라.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시어머니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하은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야. 도윤이도 너를 만나고 달라졌어. 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됐지. 그 말씀에 저 유나은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오히려 이 가족에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축복이라고 하시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이 가족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영원히. 서연이가 태어나고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엄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언젠가 서연이가 자라서 이 일기를 읽을 날이 오면 엄마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이 행복을 찾게 됐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강인함에 대해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서연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어요. 첫 번째 웃음, 첫 번째 뒤집기, 첫 번째 옹알이.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서연이를 안고 정원을 산책하셨고, 김도윤 씨는 퇴근 후 아기와 놀아주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